본조르노 미스 시제입니다. 기원전 63년은 카이사르에게 파란만은 한 해였는데요. 당시 호민관 라비에누스를 설득하여 벌족파 원로원 의원 라비리우스를 37년 전 원로원 비상결의로 호민관 사투르니누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자기가 이 사건을 심리할 두 재판관 중 하나에 임명되게 만듭니다. 당시 키케로가 변호까지 맡았는데도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했는데요. 카이사르는 라비리우스 개인보다는 유년 시절부터 봐온 원로원이 민중파 퇴치용으로 삼았던 비상결의에 대해 반대 여론을 집중시켜서 상속권도 무시하고 재판 없이 처형이 가능한 원로원 비상결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비에누스는 이후 오랜 동안 카이사르의 중요한 친구가 됩니다. 참고로 로마 시대에 개혁을 외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카이사르 전에 2번 있었는데요. 기원전 2세기 때 귀족이었던 그라쿠스 형제 때와 바로 위 사건의 주인공 기원전 100년의 호민관이었던 사투르니누스 때입니다. 같은 해 63년에 술라가 임명한 대신관 피우스가 죽자 카이사르는 로마의 종교의 수장인 대신관직 선거에 출마하는데요. 강력한 벌족파 경쟁 후보 두 사람이 뇌물수수 혐의로 서로 고발하는 바람에 뛰어난 경험과 지위를 가진 두 사람 대신 신참 카이사르가 무난히 당선됩니다. 그 해의 집정관인 키케로에게 공화국을 위협하는 카틸레나 음모를 알려서 대신관 후보에서 밀려난 카툴루스 등이 카이사르가 이 음모에 연관이 있다고 고발을 해서 다음에 법무관에 선출된 카이사르가 이 문제로 열린 원로원에 참석하였을 때 회의 중에 쪽지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이것을 벌족파 의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시끌시끌 하던 중에 카토는 카이사르가 음모자들과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라면서 그 쪽지를 크게 읽도록 요구합니다. 카이사르는 그 쪽지를 카토에게 넘겨주고 대신 읽게 했는데요. 당황스럽게도 그 쪽지는 카토의 의붓 누이인 세르빌리아에게서 온 연애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음모의 공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요. 키케로가 카이사르가 이 음모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자진해서 자기에게 보고했다고 증언을 해주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2년 법무관을 지내고 전직 법무관 자격으로 드디어 속주 총독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는데요. 카이사르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이사르가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 때문이었는데요. 법무관이라는 공직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서는 고소를 받으면 기소가 돼서 속주 총독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로마 최고의 부동산 재벌 귀족 크라수스를 찾아갑니다. 이미 엄청난 채권자인 크라수스에게 크고 작은 자신의 부채를 대신 모두 갚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런 카이사르를 어이없게 바라보는 그에게 임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 자기가 속주 총독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당신 돈도 갚을 수 있을 테니 피레미 같은 작은 빚을 갚아주는 대신 모든 빚을 몰빵으로 크라수스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갚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설득에 설득을 한 끝에 카이사르의 빚을 크라수스가 갚기도 하고 보증도 서고 해서 빚잔치를 하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바깥 히스파니아 속주 총독으로 무사히 부임합니다. 총독 카이사르는 몇몇 말썽 많은 부족들도 진압하고 채무관련법도 개혁해서 속주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존경을 받고 총독직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기원전 59년 41세에 생애 최초로 집정관 선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벌족파 유력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의 선출을 방해하려고 히스파니아에서 이겼던 전승으로 개선장군 임페라토르로서 개선식을 하든지 집정관으로 후보 등록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집정관 후보 등록을 하려면 직접 로마에 들어와서 지원서를 내야 하는데요. 개선식 전에는 로마 시내에 들어올 수 없는 법이 있어서 생애 최초의 영예롭고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개선식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그 대신 백마를 타고 로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집정관직을 선택한 것이지요.
로마에 와서 보니 몇 년의 공백 기간을 가진 카이사르가 집정관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었는데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카이사르는 폰투스, 유라, 시리아 등에서 승리를 거두고 압도적인 숫자의 부하를 거느린 승전장군 폼페이우스가 가진 필요한 득표수와 또 군대 힘과 선거운동과 당선 후 필요한 마쿠의 정치 자금을 가진 크라수스와 집정관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휘해 주기로 한 카이사르. 이렇게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끌어들여 제1차 삼두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원전 59년은 이리하여 카이사르와 비블루스가 집정관이었던 해였지만 율리우스와 카이사르가 집정관인 해로 불리우게 됩니다. 이 해에 카이사르에 의해 국유지를 민중에게 나눠주는 율리우스 농지법이 만들어졌고요. 기원전 140년 크라쿠스 형제와 기원전 100년 사투르니누스 호민관이 개혁하려다 죽임을 당한 땅에 대한 원로원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역사적인 법이 통과됩니다. 임대 2년 후에 국유지 임대권 매매가 인정되었는데요. 원로원에서 카토가 필리버스터를 계속 시도하다가 쫓겨나는 등 논의가 파행되자 미네에 넘겨서 크라수스, 폼페이우스가 법안의 지지를 선언하고 또 다른 집정관 비블루스는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찰나 얼른 나서서 잠깐 비블루스, 집정관님이 반대하시면 이 법은 무효가 됩니다요. 아이고. 재빨리 너스레를 떠는 카이사르의 재치로 비블루스는 맞아 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려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실 폼페이우스는 많은 부하들이 안착하여 살 곳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시민들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이 필요하던 차였기에 위협을 느낀 비블루스가 도망을 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해에 카이사르는 비공개였던 원로원과 미네의 의사록인 악타디우르나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토록 했는데요. 디우르나는 메일이라는 라틴어인데 나중에 언론이라는 영어 저널의 어원이 됩니다. 카이사르가 현대판 신문인 악타디우르나를 광장에 붙여 그대로 민중에게 공개하는 바람에 카이사르의 입지는 더욱 강해지고 공직자가 1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 김영란 법과 같은 공직자 윤리에 관한 율리우스 판례법을 제정하여 공직생활의 정화를 도모하고 빈민에게 공유지를 재분배하는 농지법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는데요. 바로 그라쿠스 형제가 제출했던 농지법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갈리아 정복,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오!